Welcome to the forum once again, and I hope you get some fresh air to begin the forum session 4. So we'll invite the guests, the speakers from the Republic of Korea and Canada for this session. Please enjoy the session. And first of all, it is my great pleasure to invite to the podium Se-Eung the Principal Research Engineer of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and Ocean Engineering. He will give us the presentation. Please welcome him with a big round of applause. 네, 반갑습니다.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 오세영입니다. 저는 오늘 스마트 항로 표지 미래 해상 환경에 대응해서 스마트 항로 표지 기술의 개발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배경인데요. 항로 표지에 관련해서 해상 환경의 주요 이슈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항로 표지에 관련된 이슈 사항이라 할 수 있는데요. 국제 해사기구에서 해상 사고와 해상 사고를 줄이고 해상 교통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내비게이션 전략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상 통신 네트워크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상에서의 정보 교환을 위해서 SPEC 표준, 국제수로기구에서 개발한 데이터 표준이 개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자율운항 선박이 논의가 되고 기술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교환 관련해서 아얄라 도메인의 정보 교환을 위해서 S200 시리즈 표준 개발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항로 표지의 어떤 디지털화에 관련된 주요 이슈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항로 표지의 스마트화에 관한 요구가 있습니다. 이 보시는 슬라이드에는 항로 표지의 정의에 관한 것인데요. 첫 번째 그 단락이 항로 표지라 하면 부의, 등대, 무신호 이런 것들을 이제 항로 항행 지원 시설이라고 협소의 의미의 어떤 정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광의의 의미로서 선박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과 서비스 이런 어떤 광의의 정의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항로 표지는 빛과 형상으로 정보를 전달해서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해상 통신이 이제 발전됨에 따라서 항로 표지에 통신 네트워크가 연결되고 그 다음에 정보가 이렇게 교환이 된다면 항로 표지 체계가 지능화가 되고 디지털화가 된다. 이런 어떤 개념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적인 항로 표지의 기능이 보다 더 확장이 돼야 되고 지능화가 돼야 된다는 요구가 있겠고요. 이런 것을 한국에서는 스마트 항로 표지, 스마트 에이톤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발표에서는 스마트 항로 표지의 구성 요소와 추진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고자 합니다. 스마트 항로 표지의 구성 요소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의 항로 표지 체계입니다. 항로 표지 장비는 우측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이 등면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가 있고 여러 가지 통신 장비. 그러니까 이제 표체와 장비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이것이 기존의 AIS 네트워크라든가 CDMA, VHF 통신을 통해서 상태 정보가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현재 항로 표지 체계가 IoT화가 되어 있는데 항로 표지의 상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고 여기에 사용되는 통신망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 항로 표지, 현재 전통적인 항로 표지가 불을 밝히고 형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항로 표지 자체의 설계도 좀 개선이 돼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배터리가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다양한 어떤 장비가 탑재돼서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겠고요. 수집된 정보가 가공이 돼서 서비스화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 해양 기상 정보가 수집돼서 서비스되고 있는 사례가 되겠고요. 요거는 미국의 내셔널 데이터베이스 센터에서 부위의 어떤 관측 정보를 수집해서 서비스되고 있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해양 정보에 좀 특화가 되어 있다면 앞으로 항로 표지 체계를 스마트화해서 플랫폼화 시켜서 정보의 컨텐츠를 다양화하고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수집된 정보를 활용해서 정보 생산 측면을 이제 표시를 한 그림인데요. 항로 표지에 관련돼서는 운영 시스템이 있고 자산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생산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정보를 생산하는 기능이 좀 아날로그식입니다. 문서를 생산해서 그 문서가 배포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분석 기능이 들어가고 정보 생산 기능이 들어가야 서비스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로 표지 체계를 스마트 에이톤 항로 표지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항로 표지 자체에 대한 배터리를 포함한 설계가 개선이 돼야 되고, 통신이 또 개선이 돼야 되고, 정보의 수집과 서비스 기능이 강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것은 저희 그 스마트 에이톤에 대한 개념을 인포그래픽으로 그린 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항로 표지는 통신 체계로 연결이 되고요. 그 항로 표지는 중앙 센터에서 정보가 수집돼서 서비스화되는 그런 개념으로 발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개념을 이제 다른 어떤 선박과, 그래서 앞으로의 항로 표지 체계는 정보 수집의 허브 그리고 정보 공유의 허브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통신은 이제 스마트 항로 표지를 위한 통신은 이제 다음 발표에서 아마 논의가 될 계획이고요. 제가 언급했던 그 장비 자체의 그 구조와 장비 자체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도 그 장비의 그 개선 연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형 원격 제어 시스템이라든가 일체형 등명기라든가 해양 테스트베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기존 향후의 서비스를 고려해서 좀 더 개선이 돼야 되고요. 특히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지원이 가능한 배터리가 기술 개발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차원에서 친환경 에너지 등을 고려해서 배터리를 개선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어떤 기술 개발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드론 기술이 여러 분야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 항로 표지를 점검 정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드론 기술을 좀 고려할 수 있겠고요. 또 바다에서의 드론이 어떤 배터리 같은 어떤 제한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해상 드론과 항공 드론이 협력해서 기능을 하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비와 구조 자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앞으로는 수집된 정보를 관리하고 서비스하는 측면의 어떤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과거에는 현재까지는 수집한 정보를 서비스를 할래도 국제적인 공통 표준이 부재했기 때문에 서비스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해양 분야에서 정보 교환을 위한 국제 공통 표준인 SBEC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SBEC이 지금 현재의 도입 단계에 있고요. 지금 해양 전 분야, 그러니까 이제 전자해도도 새로운 전자해도 체계로 도입이 됐고, 다양한 동적인 수로 정보라든가 항로 표지 정보 역시도 공통된 표준 형식으로 교환이 가능한 됐다. 이것이 이제 스마트 항로 표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중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표준을 활용해서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좀 복잡해 보이실 수가 있는데, 정보 교환을 위한 어떤 데이터 표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항로 표지의 상태 정보를 표준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항로 표지에 부착된 다양한 센서 정보를 표준화를 시키고 표준화한 데이터로 생산해서 서비스하면은 그것이 자율운항 선박이든 아니면은 유인 선박이든 운영이 되는 그런 체계가 기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로 표지 표지 자체에 대한 자산에 관한 번호를 부여를 한다거나 수집된 데이터 서비스에 유일 번호를 부여하는 지침이 아얄라에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 따라서 항로 표지 자산과 그 다음에 수집되는 정보에 대해서 번호를 부여해서 그 정보가 활용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고려될 수가 있겠고요. 그 해양 자원명 유일한 번호를 부여하는 발급 체계도 해양수산부는 구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그림은 항로 표지에 적용한 그런 이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마트 항로 표지 체계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고 서비스화하는 개념을 좀 도식화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좌측에서는 그것이 필드에 있는 항로 표지든 아니면 운영 시스템 통합 DB든 그 정보를 수집해서 이 정보 협력 시스템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클린한 정보로 가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정보 서비스를 쓴 체계가 될 것이고요. 그것이 표준 데이터로 매핑이 돼서 선박이든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자율운항 선박이든 유인 선박이든 아니면 육상 사용자든 항로 표지 시설을 통해서 수집되는 혹은 항로 표지 상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비스의 아주 일부 사례를 좀 표시한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현재는 항로 표지 정보가 문서로 생산돼서 그것이 일부 기관에서 데이터화돼서 그 정보의 어떤 좀 딜레이가 발생돼서 선박으로 전달되는, 예를 들어서 전자에도 업데이트 파일이라든가 문서 형태의 항행 통보라든가 나브텍스 방송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항로표지 정보가 전송이 되고 있다면, 향후에 스마트 에이톤 체계가 도입이 된다면 실시간으로 수집된 정보가 공통표준 데이터로 생산이 되고 그 데이터가 거의 준실시간으로 배에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체계가 구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를 목표로 스마트 에이톤 체계가 시스템이 구축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 항로 표지 정보를 서비스화하는 데는 데이터 표준뿐만 아니라 서비스 표준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국제해사기구가 이 내비게이션을 추진하면서 해사 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고요. 지금 우리 도메인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항로 표지 정보도 에이톤 서비스, 마리타임 서비스로 개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IMO에서 정의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서비스 정의를 하고요. 서비스 표준을 개발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스마트 에이톤 체계가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를 통해서 활용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해상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고 서비스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일종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이 어업이든 아니면 해양 재난이든 아니면 선박 교통을 지원하든 다양한 분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이제 요약을 하는데요. 항로 표지에 관련돼서 서비스에 관한 국제 기준과 데이터 표준과 그리고 특히 중요한 해상통신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쭉 반영을 해서 전통적인 항로 표지를 한 단계 도약하고 전환할 수 있는 스마트 에이톤 체계를 구축을 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서비스하는 플랫폼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5개년 동안 스마트 에이톤 체계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 체계를 통해서 해사 안전뿐만 아니라 해양 정보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Thank you very much, Seung-oh, to introduce the smart technology for the future as to navigation and maritime environment. Thank you so much once again.
We are now watching the session 4 of International Aids to Navigation Forum 2020 on the topic of future smart aids to navigation in the maritime digital environment. The next speaker is Sung-Chul Cho, the Principal Researcher of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who will give us the presentation on the topic of industrial IoT-based smart aids to navigation.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him with a warm round of applause. 안녕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조성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처럼 국제 항로 표지 포럼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산업용 IoT 기반 스마트 A2N이라는 주제로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들이 있으시겠지만 미래 해양 환경에서 항로 표지 시설은 과연 어떻게 발전하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까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문, 관심들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항로 표지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동통신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항로 표지 시설이 과연 미래에 어떻게 발전해 나아갈까 하는 부분들을 고심하면서 드는 생각은 기본적인 항로 표지의 역할은 분명히 반드시 수행해야 되겠지만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원하는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육상의 이동통신 커버리지를 확장시킬 수 있는 역할들이 더불어서 수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스마트 A2N이라고 하는 것은 IoT 시스템을 해상에서 구축해가지고 모든 항로 표지 시설들이 원격으로 모니터링되고 제어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AI 기반으로 원하는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역할, 이런 부분들이 수행되어야 될 것이고, 더불어서 거점형 기지국이라고 하는 부분에 저희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펨토셀 기지국이라고 하는 역할을 두어서 육상에서 신호가 닿지 않은 원거리 해양에 나가 있는 사용자에게 자신의 단말을 가지고 그 부분에서도 육상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끔 거점형 항로 표지가 그러한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선은 A2N AIS,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A2N AIS를 대신할 수 있는 육상 이동통신 시스템으로 MB IoT 시스템, 그리고 이러한 MB IoT 시스템을 A2N에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점형 항로 표지의 셀 커버리지를 확장할 수 있는 펨토셀 기지국 구현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께서 A2N AIS는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AR라 가이드라인의 A2N AIS는 AIS 트랜스미터를 항로 표지 시설에 장착해가지고 항로 표지 시설에서 제공되고 있는 센싱된 데이터를 AIS 신호로 보내거나 항로 표지 자체의 컴포넌트의 비콘이나 또는 각 자기의 위치 등 그러한 정보들을 AIS 신호로 보내주는 약간 능동적인 타입의 항로 표지 시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A2N AIS가 굉장히 좋은 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이 몇 개 있는데요. 우선은 굉장히 경제적인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항로 표지 시설에 A2N AIS가 되려면 고가의 AIS 트랜스미터를 장착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겠고요. 더불어서 이런 A2N AIS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받고자 하는 선박이나 또는 사용자 역시 AIS 리시버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A2N AIS는 선박에서 사용하고 있는 AIS와 동일한 신호,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의 AIS만을 관찰하고 관제하고 싶은 부분 또는 그러한 부분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다양한 A2N AIS 신호가 올라옴으로써 혼돈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AIS 신호를 많이 쓰는 선박 수가 증가하면서
AIS 주파수 자원이 고갈되게 되면 주파수 충돌이 발생해가지고 실제 내가 보낼 수 있는 타이밍에 AIS 신호를 선박에서 보낼 수 없는 상황, 그러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육상의 이동통신 시스템을 어떤 걸로 대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하다 보면 저희는 이제 여기에 기술된 몇 가지 육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러한 기술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LPWA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LPWA라고 하는 것은 낮은 파워로 넓은 커버리지를 커버할 수 있는 통신 기술인데요. 저희가 A2N처럼 자기의 포지션이나 또는 센싱된 데이터와 같은 작은 양의 데이터를 넓은 커버리지에 낮은 소모 전력으로 커다란 구현 복잡도 없이 보내기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LPWA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술들은 NB-IoT, 로라, 그리고 LTM 같은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건 마리타임이 아니고 지금 머신이 되겠는데요. 이런 세 가지 정도의 규격을 생각할 수 있겠고요. LTM 같은 마지막에 있는 LTM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파수 밴드가 너무 넓어서 일단 저 부분은 비슷한 기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비교 대상에서 논외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AIS와 비교를 해보면 맨 위에 있는 셀 커버리지는 당연히 AIS가 VHF 대역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스펙트럼은 NB-IoT와 AIS는 라이센스 밴드를 쓰는 대신에 로라는 그냥 아무나 쓸 수 있는 밴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장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안상 취약하다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밴드위스는 NB-IoT가 180kHz 그리고 AIS 같은 경우는 25kHz만 쓰고 있어서 훨씬 더 적은 대역을 쓰고 있으니까 AIS가 유리할 것 같지만 적은 대역을 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효과는 그 바로 밑에 9.6kbps라고 하는 아주 낮은 전송 레이트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180kHz를 쓰고 있는 NB-IoT는 약 100kbps 정도 되는 데이터 레이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라이프 같은 경우를 보면 AIS는 굉장히 짧게 되겠죠. 그 이유는 굉장히 높은 파워로 신호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약 한 12.5W 정도를 쓰고 있는데요. NB-IoT는 23dBm, 그러니까 저걸 와트로 바꾸면 0.2W 정도 됩니다. 약 한 50배 정도 낮은 전력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면서도 15km 정도를 보낼 수 있게 되겠고요. 다음 장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 커버리지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규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NB-IoT라고 하는 것은 로라 규격과 마찬가지로 IoT를 대체할 IoT의 대표적인 두 가지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NB-IoT가 왜 조금 더 매력적인가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NB-IoT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휴대폰에 LTE라고 하는 그 규격에 들어가 있는 통신 규격입니다. 그래서 LTE 규격에 준용할 수 있는 규격이다. LTE가 사용될 수 있는 데면 거기에 구현될 수 있는 규격이다라는 게 로라보다는 훨씬 더 강점이 되겠고요. 더불어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180kHz의 채널 대역폭과 낮은 구현 복잡도, 낮은 파워, 넓은 커버리지, 굉장히 낮은 비용, AIS 트랜스미터가 제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단말 모듈 같은 경우는 약 10불 언더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로표지 전체에 10불 언더로 되는 단말 플랫폼을 설치하면 AIS와 동일하게 자기의 위치 정보나 센싱된 데이터 정보를 보낼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단말들을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일 뿐더러 가장 큰 장점이 나옵니다. 존재하고 있는 LTE,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고 있는 게 릴 13 LTE 규격인데요. 그 LTE 규격에 준용되고 있는 기술이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릴 15 NB-IoT는 현재 많이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5G NR 규격에 들어갈 규격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릴 13도 NB-IoT는 LTE 규격이 아니었지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거의 그렇게 될 걸 예상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LTE가 10메가나 20메가 밴드가 있으면 거기에 한가운데 200kHz로 들어가서 데이터를 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LTE 밴드가 있으면 그 밴드에 가드 밴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드 밴드에 200kHz를 점유해서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독립적인 주파수로 어떤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200kHz로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더군다나 구현 복잡도가 낮기 때문에 LTE 폰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이 NB-IoT가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LTE 폰에 NB-IoT는 당연히 수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구현 복잡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6년에 나온 릴 13 규격인데 릴 15 규격에는 보시는 것처럼 120km까지 셀 커버리지가 확장되어 있는 규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릴 15 규격으로 NB-IoT를 구현하게 된다면 해상에서 물론 해상에서 120km까지 되느냐는 검토해 볼 만한 문제지만 육상에서의 120km는 이 규격대로 하면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런 NB-IoT를 항로표지 시설에서 그럼 어떻게 구현해서 사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NB-IoT의 터미널 플랫폼을 항로표지 시설에 마치 AIS 트랜스미터처럼 장착해서 항로표지의 각 모든 상태 정보, 그러니까 뭐 배터리나 비콘, 뭐 자기 위치 이런 정보들을 UE 플랫폼으로 NB-IoT UE 플랫폼으로 전송하고 마찬가지로 항로표지에 설치되어 있는 각 센서들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UE 플랫폼으로 전송해서 그 수집된 UE 플랫폼의 데이터는 다시 NB-IoT 육상에 있는 기지국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육상에 있는 기지국에서는 이러한 UE 플랫폼으로부터 해상에 있는 항로표지 시설에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육상에 있는 기지국이 받게 되면 그 옆단에 있는 IoT 플랫폼,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제 LTE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되겠죠. IoT 플랫폼에서 그 데이터를 받고 이제 저희가 구현할 NB-IoT 서비스 플랫폼에서 웹이나 어플로 이러한 데이터를 가공해가지고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되게 매력적인 부분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LTE 마리타임이라고 하는 게 이미 시험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요. 이 LTE 마리타임이라고 하는 게 LTE 릴 13 규격하고 동일한 규격으로 해상에 깔려져 있는 규격입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LTE 마리타임 망에 가드밴드 200km를 쓰게 되면 NB-IoT 시스템을 구현해서 지금처럼 AIS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A2N NB-IoT가 A2N NB-IoT로만 쓸 수 있느냐라는 건 아니고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앞서 보신 A2N NB-IoT가 어떻게 서비스 되는가 하는 그림을 보여드린 거고요. 위쪽에 있는 그림은 기존에 있는 A2N AIS입니다. A2N AIS를 장착하고 있는 항로 표지가 AIS 신호로 AIS 기지국의 데이터를 송신하게 되면 AIS 기지국은 AIS 서비스 플랫폼에서 그 데이터를 처리해가지고 뭐 관제소가 됐건 최종 사용자에게 그 데이터를 보내줄 텐데요. 저 AIS 플랫폼에서 해당 포맷과 해당 데이터를 NB-IoT 서비스 플랫폼으로 보내주게 된다면 그 NB-IoT 서비스 플랫폼은 그 신호를 NB-IoT 신호로 다시 바꿔줘가지고 원하는 그 A2N AIS 신호를 원하는 선박이나 사용자에게 그 데이터를 보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A2N NB-IoT 단말을 장착하고 있는 선박 또는 사용자는 고가의 AIS 리시버를 갖고 있지 않아도 AIS A2N 그러니까 AIS 트랜스미터에서 보내온 신호를 단순하게 10불 이하의 단말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장점이 또 있겠죠. 물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AIS 서비스 플랫폼에서 데이터 포맷과 데이터를 NB-IoT 서비스 플랫폼으로 보내주는 거가 먼저 이제 협약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항로 표지에서 항로 표지 기반의 펨토셀 기지국 구현을 어떻게 해가지고 저희가 셀 커버리지를 확장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셀 커버리지를 육상의 셀 커버리지를 확장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단말을 그대로 광해역으로 들고 나갔을 때 특정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육상 기지국과 멀어져서 더 이상 핸드폰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거점형 항로 표지에 펨토셀 기지국을 설치함으로써 이 커버리지를 더 확장시켜 주자 하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MEMB라고 하는 ME 노드 B는 LTE 기지국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LTE가 될 수도 있고 NR이 될 수도 있고 다른 LTE 마리타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우선은 여기서 이해하기 쉽게 LTE라고 하겠습니다. M2 노드 B는 LTE 기지국이고요. 저 오른쪽에 그려진 FEMB라고 하는 저 FE 노드 B는 거점형 항로표지 시설에 설치되는 펜토셀 기지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육상에 있는 LTE 기지국에서 저희가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VHF 대역의 어떤 신호로 바꿔주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육상에 있는 LTE 기지국은 LTE 신호를 저 광역에 있는 단말, 유이 단말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자고 할 때 지금은 이미 신호가 커버리지를 벗어나서 더 이상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된 상황인데 M2 노드 B가 VHF 신호로 LTE 신호를 바꿔주는 부분을 개발하고 저희가 FE 노드 B라고 하는 애는 VHF 신호를 다시 내려서 LTE 신호로 변환해서 전송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어렵냐?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시면서 데이터를 끄고 와이파이로 열심히 이제 통신을 하시겠죠. 움직이는 차 안에서 와이파이를 쓴다는 게 되게 신기한 일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미 똑같죠. 지금 저 부분이 나는 열차 내에서는 와이파이를 쓰지만 열차 밖에서는 와이파이가 LTE나 NR망을 이용해서 데이터가 주고받아지는 거니까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 약간의 요약을 해보자면 저희가 1세대 항로표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뭐 빛이나 소리 전파를 이용해서 항로표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 수동형 항로표지라고 한다면 2세대 항로표지는 거기에 AIS 트랜스미터를 장착해서 뭔가 자신의 위치를 전달하고 센싱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보내주는 능동형 항로표지 시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3세대 항로표지가 될 텐데요. 저희가 이 3세대 항로표지를 스마트 A2N이라고 부르면서 스마트 A2N은 과연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A2N이라고 하는 것은 해상의 IoT 시스템을 구축해서 모든 항로표지가 원격으로 제어되고 모니터링 될 수 있는 그러한 항로표지 시설, 그리고 이러한 IoT 기반으로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를 가공하고 처리해서 원하는 사용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항로표지, 그리고 이러한 항로표지에 펜토셀 기지국을 설치함으로써 육상에 있는 이동통신을 또는 다양한 여러 규격의 이동통신을 내가 원하는 이동통신 또는 내가 원하는 해상통신의 하나의 규격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거점형 항로표지의 펜토셀 기지국 구현을 통해 저희가 스마트 A2N을 인텔리전트한 녀석으로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짧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Song-Chul Cho, for your presentation. In the era of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AIS-2 navigation industry is also undergoing a change with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So in that sense, I think information on related technologies shared with us today will be a great help in drawing the future. Thank you so much for your presentation once again. Now, everyone, let us listen to another ideas on the same topic from overseas speakers. So we have two speakers here with us today. A.V. Mong, Senior Advisor of e-Navigation of Canadian Coast Guard, and Natasha McMahon will give us the presentation for this session on the title of a strategy for modernizing the AIS-2 navigation database in Canada. Let us watch the video clip. My name is Evan Mung. I'm a Senior Advisor for e-Navigation at the Canadian Coast Guard. I will present on the strategy for modernizing the ATON database in Canada. This presentation and related paper has been put together with my colleague Natasha McMahon, who is the manager of AIS-2 Navigation and Waterway Program in Canada. The Canadian Coast Guard developed the AIS-2 Navigation Database Management System named SEPA in the mid-1990s to help operate the Canadian ATON system. SEPA represents the main source of ATON information for navigational products such as charts,
nautical publications, notice to mariners, and navigational aids. SEPA is the authoritative reference for fixed and floating aids to navigation information in Canada. Over time, to adapt to evolving situations and new needs, SEPA experienced many changes and it now includes the following functionalities. It's a reference data for nautical publications. It manages aid requests, ATON information, and aid service discrepancies. It plans and monitors aid maintenance in parallel with Maximo, which is our asset management database. It plans and tracks level of service for aids and systems. It maintains service agreements and cost estimates for aid categories and equipment. It allows data capture on ships and updating of the shore systems at a later date. And it provides a query function for the database content and provides statistical information for reporting purposes. The use of SEPA has come to a crossroad where challenges and pain points in maintaining it further seems to outweigh the cost of developing a new system. In particular, a lack of sufficient documentation is a challenge in ensuring the consistent usage and maintenance. This has resulted in many regional adaptations and rules. Furthermore, the age of SEPA means technology employed uses old database technology and a system of old scripting languages. Coupled with changes over time that has been poorly documented means that any new changes increases the risk to the stability of the system. Realizing these increasing challenges, along with recognizing the impact and options that comes with IALA adopting the S100 base product specification S201 aids to navigation information, the Canadian Coast Guard started critically reviewing SEPA back in 2015. A series of studies and reports on the system were performed looking at business requirements, recommendations for modernization, and reviews of SEPA against S201. Based on the reviews, a decision was taken to replace SEPA with a new system. This new system aims to be using S201 data model at the core and to be augmented with specific requirements of the Canadian ATON program. A ATON system renewal program was initiated in 2018 and 3 general phases are planned. A 3-year project called SEPA Renewal was commenced in 2019. The project has a budget of $6 million Canadian and consists of 3 phases. Phase 1, which is the current phase, consists of a business analysis to identify requirements together with input and output data streams. Phase 2 is where the solution will be identified and specified, while phase 3 will consis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identified solution along with training of the staff. The business analysis consists of a review of the current state and associated operations. Data flows from the Canadian Coast Guard ATON program have been documented by way of review and investigation with relevant stakeholders. This was important in ensuring all current data flows were relevant and to document which stakeholders need to be supported in the future state system. The review investigates the type of information being exchanged, the direction and path of this information, and stakeholders involved in information exchange. This information exchange is captured in data flow diagrams. The current state data flows was then used to create a vision for a future state data flow, ensuring all relevant data flows and stakeholders are documented and that proposed solutions support all users and interconnected systems. The ongoing business analysis also includes a review of the data model and user interface of the current system. This is documented in entity relationship diagrams, or ERDs, to express how the current information is stored and modeled in relation
to the various functions of the system. Moreover, the ERDs help document the current processes for data management and serves as a means to ensure that all relevant parts of the current system is considered when developing the future state system. The example ERD shows the highest level entity, the aid, and its relationship with lower level entities, of which most also have their own ERDs. The data flow diagrams and the ERDs have been created using Microsoft Visio. This is a draft of the future state Aids to Navigation ERD. Because it is still being tweaked during the ongoing reviews, it's only in draft state. Impacts of S201 can be seen mainly to the right side of the diagram, while the left side is mainly Canadian Coast Guard specific elements that pertain to how ATONs are managed in Canada. The ERDs are now being used to document the various classes and attributes needed in a database to hold the various pieces of information. This work helps us prepare for the upcoming discussions on the user interface of the new system. Since the user interface is the front-facing part of the new system, special care is planned in order to make the system as efficient as possible. Challenges faced include facilitating the easy transition from current user interface, conveying ATON information in the larger e-navigation context to regular user, and a mobile solution that will be accessible on smaller displays. The user interface of the current state system consists mainly of a web interface, which is shown on the screen, which is found or accessible on the Canadian Coast Guard intranet. Its form is mainly in tables, panes, and queries. Additionally, the system is often queried using IBM Cognos Analytics for generating reports and other outputs for decision making. It is planned to prepare for a user interface that is GIS aligned. In this GIS aligned user interface, there is a vision to focus on using position to derive much information such as waterway name, aid name, Coast Guard region, and so forth, by connecting the system with updatable national datasets or databases. The approach is aimed at increasing the harmonization between different government entities and envision a better data quality and interoperability as a result. It is envisioned that the new system will be closer integrated with other systems and data sources. One such system is the asset management system Maximo. This integration will have some impact on the user interface in that some values will be derived from Maximo and may not be directly changeable within the new ATON system. The user interface will need to mark such values clearly so that the user can easily understand the origin of the information. There's a need for a mobile solution which enables access to the system from remote locations such as onboard ships. Within the mobile solution, it is expected that smaller screen sizes, a less comfortable work environment, and unstable connections to the main system will have some impact on the solution. The mobile solution may require adaptations that include things like larger buttons, less screen details, multiple modes to focus on particular sets of information. Extra validation of the input information may also be required. In parallel to the business analysis, work has started on improving the national data capture on business rules. Due to the age of SEPA, slightly different needs in the different Coast Guard regions, coupled with reorganizations, has resulted in data within the system that has some regional styles that make it more difficult to integrate SEPA with other systems. When future state requirements are more complete, a better picture of what the data will need to look like
will become more apparent. At this time, it will be possible to better prepare the current data for translation into the new system. Common and national business rules will lead to harmonizing data, which in turn improves data quality and processes, and better prepares the ATOM program for transition to the newer system, including the data migration. When the business analysis has been completed, the project will move into phase 2. This is where the solution will be identified and specified. It is expected that a solution must be identified within 2021 and that it will be a 9-month process. Since a project of this magnitude must follow certain Government of Canada requirements. It is expected that finding providers with sufficient knowledge of S100 framework and the ATOM service domain will be challenging. The relatively new methodology introduced by S100, along with a limited number of international customers, puts natural limits on the available solution providers. This makes it unlikely that any commercial off-the-shelf or COTS solution is available, leaving only a fully bespoke or partial COTS with customization as a likely options. There are considerable risks to the project when considering these issues, but it is expected that the alignment with S100 and S201 will yield a system with significant longevity and flexibility to align well with emerging international standards like S125. Sufficient testing of possible solutions will be done and will likely consist of current super users verifying that daily operational processes are supported and that functional requirements can be performed. It is expected that the business analysis will give a better understanding of what the data structure of the future system will look like. This improved understanding is expected to enable data restructuring during phase 2. This data restructuring will involve stricter validation of the data against business rules and must include human management change to prepare for a new data culture. To achieve success in this phase of work, numerous meetings are expected, focusing on providing information and explanation of why and how the proposed changes impact current and future users of ATOM navigation information. The implementation of the identified solution will begin in phase 3 of the project. This implementation will also include the data migration from the old system into the new system. In parallel, training of the staff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proper system familiarization to the various user groups. Since the new system will be S100 and S201 compatible, there are a number of new terms and definitions that will further necessitate training to assist the users in familiarization with these terms. This training will probably be part of new system familiarization training. There is currently no S100 and S201 training materials available, and as such, it must be created. The alignment between ENCs and S201 may permit reuse of part of the available ENC training materials. It is expected that the system rollout will start with super users for beta testing of functions such as data input, visualization, data modification, data validation, data extracts, and queries. Verifying correct interaction with other systems will also take place at this time. Maintaining the data integrity and quality built up in phase 2 will be key in the migration to the new system when considering transferring historical data and when adding new information. This is essential for the integration with other systems. A rollout to the general user is expected to be based on priority of use. Staff that designs and reviews the Canadian ATOM system will likely be first priority, followed by staff with internal systems that integrate with the new ATOM system. This would be internal systems like Notice to Mariners and navigational warning systems.
Afterwards, the rollout will include external users like the Canadian Hydrographic Service. Rolling out a system of this magnitude to replace a system which has been with the organization for nearly 30 years will have significant impact on staff. Communication and training will be essential to a successful rollout. Communication will focus on why replacement is needed, what the replacement will look like, and design consideration that leads to the new system. In parallel, significant training will be necessary. This training will be multi-level and depend on the function of the staff in relation to the new system. Since significant customization is expected, it is important to train internal development teams to enable to meet new requirements put on the system as needs evolve. It is necessary and important to train support staff to give help to the average user and to train the operational staff and external users. In conclusions, the Canadian Coast Guard has embarked on an ambitious journey with starting a project to renew its Aids to Navigation system, SEPA. The project consists of 3 phases and is currently in its first phase, business analysis, where requirements are being captured and specified. Alignment with relevant IALA specifications is an essential motivator, and this is leading the direction of the specifications. Significant challenges still remain, but plans have been formed for how to overcome these. Communication with users as the project progress is an important consideration for a successful implementation.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tion.